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발표와 토론입니다. 조정권 시세계를 가장 높고 투명한 신성의 거수라는 제목으로 유성우 선생님 발표와 김재욱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유성우 선생님은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99년에 신춘문예를 통해서 문학평론에 당선되셨습니다. 저서로는 한국 현대시 형상과 논리, 상징의 숲을 가로질러 다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 대상창작기금과 김달진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인문학 학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토론자는 김재욱 선생님이십니다. 중앙대학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009년에 현대시로 등단하셨고요. 시집으로는 라디오 무덤이 있습니다. 현재 한서대학교 융합교육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유성우 선생님께서 조정권 시인의 시세계에 가장 높고 투명한 신성의 거소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작고문인 기념 세미나에 이렇게 온라인 형식으로 발표를 하게 된 저는 한양대학교 국문과에서 현대시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유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새해 전에 저희 곁을 떠나신 조정권 선생님의 시세계에 대해서 제가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추모와 또 평가를 얹어서 선생님 시세계 전체를 한번 관통하는 그런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좀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가장 높고 투명한 신성의 거소라고 붙였는데 붙이고 나서 다시 보니까 조정권 선생의 어떤 그 지향성 혹은 시가 가지는 이미지 그리고 어법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좀 이렇게 갈무리한 제목이 아닌가 스스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비교적 그 우리 시가 축축한 감상에 젖어 있거나 아니면 대지의 생명력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사사로운 어떤 사랑의 이미지를 강조한 근대시의 주류 역사에 비해서 선생님은 이제 지상을 떠나서 산정을 향한다든가 또 포근하고 따뜻함보다는 춥고 그 얼음과 또 어떤 그 추위가 공존하는 그런 세계를 또 지향했고 또 세속적인 사랑보다는 그걸 넘어선 어떤 신성함에 대한 지향을 가졌기 때문에 좀 한국시의 주류하고는 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그런 독자적인 세계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이런 제목이 좀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진 조정권 선생님의 첫인상은 그 함자 성함이 그 지금은 물론 이렇게 시인들이 이름을 한자로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 시집에는 다 그 한자로 써가지고 제가 선생님 그 성함을 딱 봤을 때 가운데 글자가 그 솥정자를 쓰세요. 솥 우리 이렇게 밥 끓여 먹는 솥이요. 그래서 그 솥이라는 그 상징이 사실은 이렇게 균형을 이룬다 이런 때도 씁니다. 이렇게 세 명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정담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 솥을 이렇게 돌에다 세 개를 걸어놔야 이렇게 솥이 얹어 놓으니까 그런 뜻에서 균형, 밸런스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건데 우리 그 조정권 선생님의 시가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역주행하는 어떤 그 가치들, 지향들이 이렇게 잘 균형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솥정자 권세권자 이름이 또 이렇게 맞춤하다 이런 느낌을 예전에 받았어요. 그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제가 글을 쓰면서 선생님 함자를 이렇게 한자로 한번 쓰면서 그 생각을 또 했습니다. 또 49년생이고 2017년에 이제 별세하셨으니까 우리 나이로 69세를 사셨고요. 69세를 사셨는데 1969년 그러니까 당시 막 창간한 현대시학의 그 1호 당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시학의 그 이제 판권란에 보면은
언제나 조정건 선생님이 거기 이제 자문위원으로 늘 이렇게 기록되었던 것이 기억이 나죠. 그때 이제 약관 21살 아닙니까? 49년생인데 69년에 이제 등단하셨으니까 21살에 당시 이제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가졌던 박목월 시인의 추천으로 바다, 흑판 등이 이제 초회 2회 추천돼 가지고 현대 시학에 등단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박목월 시인도 사실은 이제 청록집이나 산도화의 시세계를 떠나서 사실은 좀 종교적인 근원이랄까 신성함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막 탐구하시는 정점에 올라 계실 때예요. 그러니까 조정권 시세계의 어떤 발원지가 박목월의 어떤 그 신성지향의 특성과 이렇게 합류해서 두 분이 사제간으로 선자와 피선자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이곳에 있습니다. 조정권 선생의 시는 그동안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가?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산정묘지라고 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시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어떤 선적 초월에 관련된 동양미학적 접근이 그동안 정신주의적 접근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함축과 여백 또 절제 이런 시법을 많이 활용하셨기 때문에 동양미학적 접근도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론 논어나 뭐 장자나 혹은 불경 같은 동양의 경전들이 많이 이제 레퍼런스로 이렇게 개입해서 많이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상상력이 아니라 견고하고 단단한 상상력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이미지들이라는 게 이제 광물질들이 많았죠. 그래서 생겨나는 선생님의 어떤 이미지의 분석적 접근도 만만치 않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각편대 같아요. 선생님의 정신, 선생님의 미학, 선생님의 이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동안 많이 대종을 이루어왔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쨌든 등단하시고 나서 한 7년 상거를 두고 첫 시집 비를 바라보는 7가지의 마음의 형태라고 하는 시집에서는 이 제목이 환기하듯이 아주 그 당시에 그 활황을 빚었던 모더니스트의 적자로 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여 년 상거를 둔 허심송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이제 맹아적 형태로나마 동양저신의 탐구와 선적 관조의 세계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월하는 모습을 보이죠. 허심송이라는 제목 자체가 빌허자 마음심자니까 비어있는 마음의 노래라는 뜻이니까 아마도 7가지의 마음의 형태로 가득 찼던 빗줄기에서 많이 빠져나와서 이제 그 후기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주로 이제 공간적 배경으로 삼았던 산정이나 벼랑이나 얼음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이월해오는 그런 맹아적 단계를 그 허심송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논자들이 이때로부터 자연과 인간의 어떤 상호 교응, 그다음에 어떤 그 같은 자리에서 화해로운 그 세계관을 가진 시인이다라고 이렇게 본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그 첫 시집에서 시 한 편을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이라는 시인데요. 그러니까 논지는 뭐 이런 건데요. 조정권이 허심송에서 마행아적 형태로나마 동양미학적 또는 광물질적 아니면은 이제 정신주의적 그런 전회 이른바 터닝을 해서 산정묘지에서 극점을 보인 거는 맞지만 사실은 그러한 시법이나 시심이 첫 시집에서부터 사실은 발견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벼랑 끝이라는 시는 마치 그 산정묘지에 실려야 될 것 같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77년의 첫 시집에도 이 벼랑 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절체절명의 이미지를 써서 산정묘지의 이미지를 이미 선취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꽃과 재가 이렇게 섞여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꽃은 말하자면 생명이고 재는 죽음이니까 꽃은 산정이고 재는 묘지죠. 그러니까 꽃과 재가 사실은 산정묘지에 이미 잉태된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삶과 죽음, 생선과 소멸의 자연스러운 결속은 첫 시집부터 이렇게 발견된다는 뜻에서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풍경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물의 외관을 묘사하거나 풍경에 도취되는 것이 그런 게 아니고 사물과 마음이 같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실존의 극지를 탐험하는 그런 그 일종의 미적 거리를 갖는 거죠. 그런
자신의 존재론적 속성을 그렇게 추출하고 배열해 가는데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 배열의 가장 끝이 산정이요 벼랑 끝이 된 것이죠. 뭐 절벽이라든가 은산철벽이라든가 선생님이 그 많이 준용했던 이미지들이 그러한 그 좀 뭐랄까요 고립되고 혹은 그 이렇게 말하자면 외로된 그런 공간을 이렇게 첫 시집부터 그려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한국시는 이제 지상에서 초월로 혹은 이제 부드러운 대지에서 추운 산정으로 그리고 그 아늑한 그 이제 집이나 아늑한 그 연인의 품에서 아주 그 위기에 아주 날카롭고 그 가파른 산정으로 벼랑으로 이렇게 차원을 바꾸는 그런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장을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선 한국시의 사유라고 붙여봤고요. 물론 그것이 이제 결정화된 크리스탈라이즈, 그야말로 이렇게 견고한 형상을 갖게 되는 것은 91년도에 출간된 산정묘지라는 시집입니다. 2장에 서술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시집을 보여드립니다. 물론 이건 민음사 초판은 아니고요. 개정판인데 이 시집이 91년도에 나왔습니다. 91년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사실 동구권이 몰락하고 사회주의가 이제 현실 사회주의가 어느 정도 현실적인 효용성을 다하고 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외래사조가 광범위하게 그 시단의 주류를 형성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런데 그와 정반대편에서 산정묘지가 태어납니다.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감동이라는 것은 당시 문청들에게 상당히 이채로웠고 낯설고 또 조정권이 누군가 아주 눈을 반짝 들 정도로 아주 이채로웠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그 민음사 여기 초판에 보면 여기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약간 수염을 깎지 않은 그 구도자 비슷한 수행자 비슷한 얼굴과 그 추운 데로 이렇게 스스로 몰려가는 산정묘지 연작들이 잘 어울려서 당시에 그 비전이 보이지 않던 한국시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자유로운 고독한 사람의 형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산정묘지는 우리가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실제에 갈 수 없다는 비극성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갈 수 없죠. 존재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 존재에 이루고자 하는 과정적 존재로서만 살아가는 모습을 산으로 올라간 등정 과정으로 은유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갈 수 없지만 가야 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 의지를 사실 가장 높이 또 선명하게 보여주는 방식이 지상을 떠나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의미를 굴착하는 등정, 수직적 상승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졌는데 그 산정묘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자 조정권의 어떤 시적 존재론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또 저도 그 시집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바로 조정권의 스스로에 대한 시쓰기 방식이구나 이렇게 딱 느꼈던 시예요. 근데 동락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데요. 무려 이제 겨우 5행의 짧은 시인데요. 여기도 이 벼랑 꼭대기에 고요하게 은거하면서 까마득한 벼랑 끝에서 이렇게 스스로 자족하는 오로지 고독과 자유만을 느끼는 동락, 홀로 즐기는 동락당의 주인은 바로 시인 조정권입니다. 물론 그 벼랑 꼭대기가 그가 등정에서 올라왔던 산정과 등가인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거기서 그 내려오는 길을 스스로 부셔버리니 그러니까 아무도 못 올라오죠. 길을 다 부숴버렸으니까. 근데 다시 말하면 아무도 자기한테 접근해 올 수 없지만 거꾸로 자기도 지상으로 내려갈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자발적 고립을 택해서 그 어떤 그 신성성을 육화하려는 그런 의지가 이 동락당이라는 작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것도 이제 산정과 묘지의 결합의 한 은유 같아요. 그러니까 신성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상에 내려와서 저작거리에 사람들하고 섞이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제일 꼭대기에다 고립시켜 놓고 거기서만 확인하는 그런 이제 순간을 이제 은유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용한 작품이 그 유명한 산정묘지 연작의 첫 작품에서 길어서 다 인용은 못했지만 이 작품에서 우리가 그 첫 줄 이거는 연구분이 없으니까요. 가장 높은 정신은
추운 곳에서 살아 움직이며라는 모습 행위라든가 가장 높은 정신은 가장 추운 곳을 향하는 법 이런 행들이 그때 따뜻하고 포근한 시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 영리를 제공했죠. 지금도 애송시들은 되게 따뜻하고 축축하고 안온해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 낯설고 추운 곳으로 몰려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조정권 선생은 그쪽을 향함으로써 이 결빙하고 침묵하고 그리고 이제 얼어터지는 바위 뭐 이런 이 뭐랄까요 견고하고 뭐 이렇게 외로운 이미지를 통해서 정신을 이렇게 완성하려는 그러한 이제 단호한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의 구절입니다만 침묵의 노래가 되어 침묵과 침묵의 동렬에 서는 것이 바로 시인의 직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묵의 노래가 되어 침묵의 동렬에 서는 방식이 뭐냐 하면 동락당 주인처럼 은거하면서 내려오는 길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죠 결국. 그래서 그 고요의 극점에서 일종의 그 본인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했던 그러나 갈 수 없는 그 시원의 발원지이자 궁극적 신성의 거소였던 곳으로 끊임없이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방법은 이제 나직하고 여백과 고요와 또는 뭐 관조와 간절한 어떤 그 연결성 이런 걸 가지고 추구해 갔기 때문에 조정권 씨와 이렇게 유사하거나 혹은 이제 좀 이렇게 아류랄까요 계보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정권 씨는 누가 보아도 조정권 씨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조정권 씨가 나오자 이제 정신주의라고 하는 그 일종의 현대 시의 한 카테고리가 좀 일반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포괄된 시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과거 그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 백록담에 보면은 백록담으로 이렇게 정지용이 등정하면서 마지막에 기도조차 잊었더니라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장수산에서 그 이제 아주 정신적인 극점을 이렇게 맛본다든가 그런 것에서 정신주의의 기원을 이렇게 소급해가지고 조정권까지 이르는 일종의 산정의 시학들, 또 이렇게 초월의 시학들 이런 것들을 아마 논리화하려고 했던 용어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최동호, 이기철 뭐 등등의 이렇게 또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시인들이 조금 이렇게 같이 충원됨으로써 일종의 정신주의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한 10여 년간 한국 시의 그 천박한 외래사조 풍이나 아니면은 그 아주 거친 그 육성의 시라든가 아니면 아주 소박한 그 연애 시의 주류에서 좀 이렇게 독자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조정권의 시에서 일종의 담론적인 힌트를 갖게 되었다. 이게 아마 시사적인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산정묘지 이후에도 선생님 시집을 많이 내셨어요. 제가 이 신성한 숲이나 또 이렇게 이 신성한 숲 선생님의 그 시의 세계를 잘 또 요약한 제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듬해에 파란 출판사에서 6호 시집을 이제 묶었습니다. 그리고 6호 산문집도 묶었어요. 여기 좀 보여드리면 아주 예쁜 장정으로 이렇게 6호 시집, 6호 산문집을 비교적 두툼한 볼륨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6호 산문집은 이제 선생님의 산문을 모은 거죠. 그 다음에 6호 시집은 선생님의 생전의 마지막 시집이 2014년에 낸 신의 딸이라는 시집입니다. 그 시집에 이제 원고가 실리고 이제 그 이후에 쓰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쓰신 작품을 모은 건데 상당 분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세 개가 이제 스스로 묶은 시가 아니고 시집이 아니고 그동안 쓴 것을 후학들이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시인이 가려서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작도 있고 태작도 있을 법한데 읽어보시면 그 질적인 어떤 균질성을 느낄 수 있는 시집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조정권의 시는 그 경험 속의 존재자들을 일일이 호명함으로써 그 존재, 이른바 궁극적인 어떤 신성함을 가진 그런 존재에게 가닿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불가에서 말하면 선적인 노력이겠죠. 그러니까 시의 형식이나 내용도 선적인 그 내용을 방불케 하고, 그다음에 초월과 비약과
그다음에 어떤 그 생략과 압축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으로 하는 선적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 겨울 치약 그리고 서론을 향해 마음의 북극 끝 이렇게 네 편을 인용했습니다만 일부러 짧은 작품을 제가 인용했어요. 근데 이 세 개가 산정묘지에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으면서 선생님의 그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세속과 신성, 죽음과 삶, 또 뭐 주체와 대상, 또 마이크로 매크로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면서 쓴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오해를 떨칠 것은 되게 선시라고 하는 것이 관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적인 어떤 세계를 이렇게 요해해서 또는 변형해서 어떤 순간적 초월을 기도하기 때문에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뭐 이런 이제 그 어떤 그런 차원을 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 조정권 선생 씨는 제가 보기에는 선적인 작품들이 대종을 이루지만 사실은 서정적인 시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적인 속성과 서정성을 같이 균형 있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소정자처럼 이렇게 같이 가진 작품이어서 명편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외워둘 만한 구절도 많고 그래서 선생님 작품이 여전히 그 내구성이 있겠다는 것을 유고 시집을 일독하면서 느꼈습니다. 그 마음의 북극의 북극이라는 그 처소나 겨울 치약의 그 겨울산의 이미지나 서론을 향해 서론이나 마지막 작품 내 마음의 킬리만자로의 끝이나 다 극단, 이 첨단, 그러니까 첨예한 벼랑 끝 아까 선생님이 쓰신 어휘를 다시 불러오면 벼랑 꼭대기, 산정, 무슨 저 벼랑 끝 이런 것들을 다시 불러와서 거기서 떨림과 울림 그리고 글썽이는 고독과 신성을 서청적 고백으로 갈무리한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역시 조정권 씨의 미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근대 사회가 이성 중심의 통치와 효율성으로 합리적인 세계가를 일부 구축했죠. 그러나 거기서 인간의 어떤 욕망의 모순이 끊임없이 파생해서 이성이 이렇게 규율하는 그런 합리적인 세계 이면에 어둡고 아주 폭력적이고 그리고 뭐 말하자면 절멸과 폐허의 세계가 펼쳐졌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안적인 어떤 표지를 내세운 분들이 많이 있지만 조정권 씨가 공간적으로는 산정을 그다음에 속성으로는 묘지를 결합시킴으로써 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죽음을 포옹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으로 잘 되고 출세하고 뭐 잘 나가고 뭐 그러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욕망의 구조상 그렇지만 끊임없이 수직 초월함으로써 그런 것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려고 했던 그 안간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이제 제가 좀 불교의 몇 개 얘기를 들어와서 조정권 씨가 무주상의 시고 항심의 세계이며 무의심의 세계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포괄적 규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조정권 씨는 한국시에 좀 모방을 불허하는 심오한 차원을 개척했고 그 안에 인간 실존의 근원적인 형식인 신성에 대한 갈망, 추구, 탐색을 주요 토픽으로 자리하고 있고 가장 높고 투명한 정신주의적 완성을 꾀하려는 열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시에 조정권의 지금의 규정을 조정권만큼 충족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예들도 조정권 씨의 많은 부분을 흡수하고 또 넘어서고 이어가지만 조정권 선생이 이룬 그 산정묘지라고 하는 그 뚜렷한 심상을 이렇게 하나의 시사적인 표지로 이렇게 우리가 기리고 기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목룰이라고 하는 논어에 나오는 얘기를 썼는데요. 이건 이제 비유적 용어인데, 그러니까 강직하고 다음에 목룰이란 말은 이제 나무처럼 약간 눌하다. 그러니까 아주 그 예전에 백석의 시를 우리 이승원 선생님이 눌변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할 때 눌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더듬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현란하고 다변이고 장광설이고 뭐 그런 용법을 쓴 게 아니고 반대편 그러니까 압축하고
상징화하면서 이렇게 생략의 기법을 쓴 세계를 목눌의 세계라고 본다면 강직함과 이 눌함의 세계를 가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에 값하는 시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뭐 선생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뭐 많이 뵌 편인데 음악을 좋아하셨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뭐 그 독일의 시인 프리드리히 헬덜린 참 좋아하셨어요. 뭐 튜빙겐을 지나며 이런 시도 있었는데 독일이라는 관념적인 나라의 시인 음악가들을 많이 좋아하셨고 그것이 조정권의 그 신성함 투명함하고도 그 음악에 대한 애정도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마치 김종삼이 그 음악을 좋아하는 거하고 조금 연관되지 않나 싶어요. 김종삼 씨와 저기 조정권 씨는 뭐 물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데 그래도 그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압축과 스페이스, 행간의 스페이스라든가 아니면 탈 속의 세계 이런 것 유사하고요. 음악적인 것도 유사합니다. 뭐 그 계보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또 면밀히 따져봐야겠지만 그래서 조정권 선생을 많은 분들이 가장 높고 위대한 정신이 추운 곳을 향하는 것이라서 지금 어딘가에 우리 조정권 선생님께서 바로 그 산정이자 묘지였던 곳에 거하시면서 아마 한국시의 그런 그 크리스탈 이른바 결빙된 어떤 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가 하는 게 제가 생각이고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는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조정권에 대한 좀 뭐랄까 통관 또 그리고 이제 유고 시집이 출간된 것을 이제 비평적 자료로 끌어들여서 선생님의 초기 시집 첫 시집부터 유고 시집까지 그게 역사가 한 40년 되지 않습니까? 77년 첫 시집, 지금 유고 시집이 2018년에 나왔으니까 한 40여 년의 작품 세계인데 의외로 일관된 세계였다는 것은 이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시인협회와 또 이렇게 그 조정권이라고 하는 탁월한 텍스트를 또 선정하신 해안에 감사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를 쓰고 그리고 한서대학교 교양학부의 교수로 있는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유성호 선생님의 발표문을 잘 듣고 거기에 성실하게 질의를 할 수 있는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제가 원고를 어느 정도는 읽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조정권 선생님의 시세계를 좀 담고자 해서 맑고 투명한을 넣었고요. 그리고 결빙의 세계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그리움으로써 그리움의 단어를 담아서 제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마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읽는 형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압축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학술제를 계기로 조정권 선생님의 시집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선생님의 시계로 나타냈던 정신주의적 결기를 다시금 느꼈으면서 절제된 사유와 여백의 표현, 동양 미학적 접근의 시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성묘지 연작은 제가 보았을 땐 형이상학적 상징 구조가 잘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선생님께서도 잘 설명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 초월과 도약, 소멸과 허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산정묘지 연작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적 화자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유도 어떠한 삶의 허무와 극기를 감내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이제 공간적인 어떤 표상이 아닐까라고 봤고요. 그리고 특히 얼음 결정체라든가 뜨겁고 차가운 이미지가 시적 전반에서 드러납니다. 주로 살펴봤으면 유고 시집 삶이라는 책, 아까 소개되었던 유고 사문의 청빙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발제문을 보면서 반가운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양가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를 쓰기 이전에 앞서서 이런저런 개별적 고민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 언어가 위치하는 지점이 우리가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한다는 것이 의외로 생각을 치면하다 보면은 무척 어렵지 않나 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자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침묵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제 기울기가 있을 때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양가성의 그 어려움, 언어가 가진 아니면 어떠한 표현이 가진 그리고 사물을 선택하면서 마음을 건네는 것에 대한 그것은 어떤 부분일까? 이건 이 심리학적인 것과 문학적인 부분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문학적인 부분에서의 번박적이지만은 그래도 세계를 면밀하게 성실하게 관찰해서 공평한 사유로서의 어떠한 내용을 시로서 죄송합니다. 담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제됐을 때 양가성이 발생되지 않나. 시 안에서 시어를 보면은 발제문 안에서의 그 내용에서 봤을 때도 얼음과 칼, 도끼와 투구, 창과 절벽, 쇳덩이, 광물적 상상력이라고 말씀 주신 이런 시적 상가문에서 본다면 그런 것에서도 양가성의 대립성들이 이미지들이 면밀하게 잘 저는 드러났다라고 보았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성,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불완전성이 어떻게 보면은 존재적 외로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근거라고도 보고요. 그렇지만은 시를 토해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자와의 소통 그리고 다른 사물과의 소통, 세계와의 어떠한 불화성을 갖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견지를 좁히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삶의 비극성이나 덧없음은 태어남과 죽음에 이겨감으로써 이미 살아가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또 살아가면서 어떠한 열정성이 발휘될 때는 또 잊고 알아서 잊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바로미터에 한쪽 치우치지 않고 그 간극 안에서 범민하고 그러면서 언어를 찾아내고 그것을 꺼내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의 처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고요. 그러한 표상이 이제 산의 여정 그리고 거기에 벼랑 그리고 겨울 이미지 그런 것들이 같이 함께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침묵의 노래가 되어 침묵의 동렬에 서는 것이라는 그 부분의 시적 표현이 다시금 이제 확 와닿았습니다. 결국 이제 시에서 침묵이란 그 생의 모든 소란 이후의 침묵을 지칭을 할 텐데요. 문학의 소임은 볼 수 없는 것을 그리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닿을 수 없는 것을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그 과정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침묵은 완전 소멸의 침묵이보다는 생의 진실한 면을 드러나게 하는 어떠한 요소로서의 사유에 가닿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저로서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정원 선생님의 시적 언어 전반에 나타나는 것은 함축적으로 보면 엄결성에서 강인한 인상을 받았고요. 그런 엄결성을 계속 수행했다는 점에서 어떠한 고독한 존재자의 또 넘어서서 어떤 수행자의 모습의 그 경지와 어느 그러한 모습, 그러한 존경을 이제 후배 시인으로서도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과연 이렇게 후배 시인들이 잘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적인 것과 그리고 어떠한 종교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어떠한 다른 지향점, 절대성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게 마주하고 이겨내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는 앞으로 조정관 선생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범주 안에서 있을 것 같고요. 삶과 죽음에 대한 초의 의지는 그만큼 강렬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굴레에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에 이제
단말마라고 하죠. 네, 단말 언어 외침에서도 한번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엄결성에 대한 그런 결의를 라고 하면서 시적으로서 흠모하면서 이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을 간략 소략을 하고요. 이제 질문 2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무척 경청을 하면서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질문에 대한 부분들이 한 80% 어느 정도에는 충분히 저로서는 답변이 되었기는 하지만, 그리고 좀 준비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또 다른 시간 텀이 있었으니까 다른 더 많은 얘기를, 더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2가지를 짧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론 부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새로운 차원에 올라선 한국시의 사유라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기존에 있던 평에 있던 내용을 압축해서 정신주의적 접근, 절대된 사유 여백의 표현, 동해학 미학적 접근, 견고한 상상력 이미지 들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보았을 때 제가 그 어떤 포괄적인 궁금증 중에 하나는 이제 이미 앞서 얘기해 준 부분도 있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서 새로운 질문을 또 준비하지 순간적으로 못해서요. 조정권 선생님이 시세계가 한국 문단에 남긴 유산이 무엇인지 과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한국시의 사유를 오늘 현재 지점과 그리고 미래의 지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이어가면서, 그러면서 어떠한 변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어떨까 정도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네. 우리 김재욱 교수께서 질문은 뭐 물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 김재욱 선생님 보신 조정권에 대한 짧은 논의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토론문 같습니다. 이렇게 뭐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답변을 좀 해보자면, 제가 일단 그 조정권 선생님의 그 세계에서 그 신성함의 가치가 특정 종교하고는 좀 무관하다, 이런 것 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종교의 번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의 독자적인 어떤 존재에 관한 그 극점으로서의 어떤 차원, 그렇게 부상시킨 그 어떤 이미지이자 속성이다, 이렇게 좀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또 제가 그렇지만 결국 존재에 이룰 수 없는 비극성과 존재에 이루고자 하는 하염없는 노력의 상충, 이것인데 사실 그건 시인의 운명이기도 하지만 언어 자체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욱 선생님께서 앰비벌런스 말씀하시면서 그 언어 자체가 끊임없이 존재에 이루고자 하지만 언어의 형식 자체가 존재에 이룰 수 없는 그런 불구적 존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비극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운명이자 언어의 운명이다, 이런 얘기를 또 부가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존재자이자 수행자라는 그런 이제 이중의 명명은 상당히 조정권 선생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규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서는 이분이 한국 문단에 남긴 유산이 무엇일까? 조정권 선생님을 많이 그리워하고 또 좋아하고, 또 김재욱 선생님도 같이 시를 쓰는 분으로서 아마 그 조정권 선생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은 분들이 받으실 것 같아요. 좀 뭐랄까요, 우리 백석의 시 1941년에 발표된 흰 바람백이 있어에 보면은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가장 귀해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렇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외롭고 높고 쓸쓸한 존재를 뭐 다 노래했겠지만 그걸 가장 강렬한 것들은 물질성으로 이미지화한 분이 조정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는 시인의 어떤 운명, 시인의 존재론, 또 시인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사유할 때 조정권 씨가 호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땅한 후예들을 얻어서
이제 그 신성의 극점, 실존의 어떤 벼랑, 그리고 거기서 흰 먹으로 쓴 또 그 새로운 어떤 그 압축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어떤 과제이자, 그러니까 본인은 성취하셨지만 또 이제 과제로 이렇게 남기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비주류로 남을 겁니다. 아마 조정권의 시는 그 비주류라는 것이 차원이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국 시의 끊임없이 긴장과 그 어떤 처방을 또 암시를 주는 그런 단독자로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많은 시인들을 하여금 조정권을 이렇게 참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력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게 그냥 제 포괄적인 생각이고요. 조정권 선생님의 그 이제 시 세계가 이렇게 유고 시집 두 권으로, 그러니까 이제 산문 제목도 청빙, 삶이라는 책. 이 삶이자 책이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책은 그 삶과 책, 그 텍스트, 조정권 스스로가 텍스트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연구는 물론 이제 이 텍스트 차원에서는 잘된 전집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아주 능력 있고 눈 밝은 편집자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권론을 이제 지금 이렇게 저는 개황을 썼습니다만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조정권의 그 딕션, 이른바 시어랄까 이런 것들까지 추구하면은 한국 시에서 아주 그 외로된 그 지경을 개척한 분으로 아마 평가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선행 텍스트의 영향인지, 외국 문학인지, 동양 경전인지, 아니면 조정권의 득이 어떤 창안물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저를 포함한 비평가들의 실존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권이라는 삶, 조정권이라는 책, 조정권이라는 게 삶이라는 책에 대한 이번 이 세미나가 그런 것에 이제 선생님에 대한 추모를 물론 담고 있습니다만 그 추모 못지않게 냉엄한 분석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계기가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뭐 산정, 묘지라고 하는 두 개의 극단의 그 이미지를 한 단어로 축약하면서 이루어낸 꽃과 재, 그리고 생선과 소멸,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고 이렇게 다 끊임없이 대립상을 이렇게 파생시켜 갈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은 한국 시의 그 형이상학적인 충동들을 더 이렇게 많이 가져다주는 그런 전범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욱 선생님의 토론문 용어로 이제 엔딩을 하자면 정신주의 결기를 다시금 느끼셨다고 했는데 그 결기라는 말이 물론 조정권 시에는 결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총기도 있고 허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기라는 단어로 궁극적으로 집약될 수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일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